그러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보셨을 거고, 네. 돈을 버는 사람도 보셨을 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자산 배분으로 하면 돈을 잃지는 않으니까, 네.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네.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만약에 하락장이 좀 온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주식의 비중을, 그러니까 원자재나 금을 팔아서 현금도 있는 것 같고, 주식을 더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을 살 때 그래도 종목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요. 네. 금액이 작거나 종목이 없을 때는 ETF로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요. 거의 ETF로 포트를 짜는 게 첫 번째고요. ETF라는 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보면요. 투자의 시작과 끝을 약간 챙겨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나에게 정말 종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ETF 중심으로 담고요.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이제 바꿔가게 되는 거고요. 자산이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리밸런싱의 관점에서 ETF가 또 필요해져요. 왜냐하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섞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정말 작을 때 ETF로 시작해서 점점점 개별 종목을 많이 담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ETF를 다시 또 더 많이 담는 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주식을 이제 ETF로 담고 바꿀 때는요, 이때는 어떤 주식을 담아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이게 주식의 비중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시간을 되게 늘리게 되면 결국 주식에 얼마만큼의 노출도가 있었는지가 결국에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덜 하긴 하죠. 네. 그럼 ETF는 네. 뭘로 이렇게 좀 시작하면 좋아요? ETF요? 네. 시장 ETF죠. 시장. 네. 시장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나스닥에 한다거나 S&P 500에 한다거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거의 바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섹터 ETF 같은 거.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섹터로 담는 것도 좋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개별 종목까지 섞으면 되겠죠. 혹시 막 그 섹터 가운데서 네. 막 바이오 섹터도 막 담고 그러네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개별적인 종목들은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거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상당한 투기성이 있어요. 바이오 쪽은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들이 가득 차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업계 관계자거나 아니면 이것만 평생 판 투자자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좀 베팅성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이제 고개를 돌릴 필요는 없죠. 이게 좋은 산업 섹터인 건 분명하니까요. 바이오 투자는 ETF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ETF 담고요. 네. 혹시 담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있나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담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사실요. 이런 것도 아마 정말 개인적인 판단들이 녹아 있겠죠. 녹아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전통 산업은 좀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업에 있을 때요, 주식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고객들을 제가 PB로서 챙길 때는요, 전통 산업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도 이미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이미 다 아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산업의 대장이 누구고 누가 고객사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뭐 운임 지표를 봐야 되는지 뭐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게 모든 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선수 시장이에요. 더 선수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 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요. 조선, 화학, 철강, 또 뭐 있을까요? 자동차는 이제 아닌 게 점점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전통이죠. 선수의 영역이구나. 네. 이쪽은 많은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고 정말 많이 알수록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큰 투자금을 가지고요. 미래에 베팅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건 되게 어렵고 특히 나의 돈의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돈일수록 미래에 대한 베팅은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아, 고객들의 돈이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확률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없고, 또 정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상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내가 그려가는 그림대로 그려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걸 좀 더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통산업 절대 사지 말라는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자. 아, 그 약간의 그 미래성장주라고 하는 뭐 그런 카테고리. 그렇죠. 아예 산업 자체가요. 이런 거죠. 메타버스, 뭐 플렉서블, 배터리, 뭐 전기차. 네, 전기차 쪽도 될 수 있고, 막 홀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신소재도 될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도 될 수 있고, 완전히 미래 컨셉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쪽은요, 개인들이 더 유리해요. 내가 자산 배분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안정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이 규모가 상당히 나에게 의미 있게 쌓였다면, 내 투자금의 일부는 충분히 그런, 공격적인 성장주. 공격적이라보다는 정말 이른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만약 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조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주식이 하락했잖아요. 하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락했는데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 좋아 보여서 샀고 하락은 전쟁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인데 좋은 기업이 싸졌는데 내가 현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거기서 힘든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죠. 이번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게 막 원자재를 담고 다양하게 섞는 것 같지만 이게 되게 단순화시키면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한 거예요. 결국 현금 비중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현금으로 다른 것들을 사두면 다른 거에서 이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얻고 있다가 시장이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정말 큰 하락이 생겼을 때 좋은 기업이 싸졌을 때 그때 현금을 끌어오는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도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산 배분 투자가 정말 유리한 거고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번 달이 유난히요.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어느 하나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정해지고 나면 또 지금처럼 모든 게 다 정해지고 나면 전혀 다른 국면이 온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모으고요. 자산 배분으로 모으고 또 언젠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불확실성들의 집합되는 시기가 또 온단 말이죠. 그런 게 딱 생겼을 때 그때 한번 이 자산 배분 포트의 수시 리밸런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해가시면서 활용하시면 아마 지금 느끼는 힘드신 거는 아마 다시 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자산 배분에요. 네. 아까 이제 그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네. 암호화폐는 들어갈 수 없나요? 들어가도 되죠. 이제 많이 넣고 있어요. 그 개인들보다 오히려요. 그 월가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 배분으로 많이 담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도요. 전통적인 자산 속에 암호화폐를 같이 섞었을 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가 되고 있고 레포트로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보면 많이 왔구나. 이제 사실 암호화폐를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요. 이제 바로 자산 배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거의 온 것 같아요. 네. 저 레포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구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암호화폐는 그냥 도토리였기 때문에. 지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르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코빗에서 만든 자산 배분 가상 자산을 이용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레포트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영상 밑에 달아놨거든요. 그거 차근차근 읽어보면 많은 게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 네. 그 암호화폐가 거의 그 최후의 보루가처럼 작용을 하잖아요. 네. 와, 그 금을 넘어선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 전쟁 참 마음 아프고 슬프긴 하지만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이 투자자들한테 전해준 제일 컸던 메시지가 그거 같아요. 가상화폐가 위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투자만 거의 한 10년 다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정말 의미 있게 투자 못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요. 그리고 저는 금융 투자만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아직 지식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를 벌더라도 이걸 왕창 떠가지고 부동산을 하거나 코인을 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배경이 이미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제 자산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10%는 안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셋 중에 뭔가 바이어스 되어 있는 투자처가 없는 상태라면 정말 객관적으로요. 부동산, 그냥 주식, 부동산, 코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죠. 이제 해보고 세 개 동시에 잘 해보고 배워보고 내가 주력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를 골라가지고요. 거기는 무게를 많이 실어야죠. 지난번 박고민님 만나 뵀을 때 네. 은행주를 되게 좋게 보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네. 갑자기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미국도 한 6번, 7번 더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은행주는 좀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좋아해요. 여전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직도 좋아하고 아직도 엄청 싸잖아요. 이렇게 싸고 이게 또 규제 산업이잖아요. 결국 세상이 가상화폐 쪽으로 가고 탈중앙화로 가고 핀테크가 더 발달을 하더라도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만 그 지점도 많이 줄고 고정비는 줄어들겠죠. 사람도 많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럼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금리가 점점 오르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조금 많아질 거예요. 배당도 막 계속 늘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은행주를 성장주로 볼 수도 없고 가치주로 보기도 저는 애매한 것 같고 배당주로 딱 봤을 때는 아니 은행이 거의 리츠만큼 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요. 포트를 짤 때 배당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포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거고 제 배당주 그 배당 자산들을 별도로 빼놓는데요. 여기에는 인프라 자산이랑 그리고 리츠랑 고배당주만 들어가요. 그 얘네들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5%씩 주잖아요. 그럼 5% 가지고 뭐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금리를 겪었던 제가 볼 때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를 넣어두냐. 이거 넣어두고 여기서 나오는 자산들로요. 다른 거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깔아놨으니까 네. 현금도 들어오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코인 투자를 정말 위험하다 생각해도요. 내 돈 가지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배당 받아서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배당 날라갔다 해도 네. 그렇죠. 또 뭐 반기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라고 치면 또 한 6개월 기다렸다 또 하면 되는 거니까 6개월 코인 갖고 놀고 이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배당 자산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배당 자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어요. 인기 없고 앞으로도 인기 없을 거고요. 이렇게 불장이 왔을 때도 안 올랐어요. 근데 금융주 진짜 코로나 이후로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 네, 그렇죠. 그때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올랐을걸요? 그럴 때는 배당주도 팔아줘도 되죠. 네. 근데 배당주나 리츠는 너무 뜻하지 않게 내가 많이 사기 전에 올라버리면 리스크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막 올라버리면 또 팔아줘도 되죠. 오른 거는 언제든지 팔아줘도 되죠.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받고요. 배당을 많이 받다 보면 그런
투자자에게 주는 그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걸 다 안 느끼시는데 그걸 느끼면서 투자하면요, 되게 괜찮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를. 그러니까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어떤 한 주변에 좀 자산가가 계신데 그분은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아파트랑 수익형을 꼭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편하다고. 잘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를 사는 건 성장주고 시세 차익이고, 그 상가 사는 건 배당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이런 거 수익형을 뭐 주식상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은행주도요. 그러니까요. 은행주랑 증권주도 거의 다 그래요, 지금요. 증권주도 배당 많이 주죠. 배당도 되게 많이 주고요. 전 국민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황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수료가 다 무료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막 하기 힘든 시장이니까요. 배당 되게 높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밖에 박고민님, 저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주식으로만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아파트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진짜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을 맞으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칫 실수를 잘못하면은 아무리 그 주식으로 몰빵해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심적으로 괴롭기만 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편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요. 고생해서 번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은 고통의 그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 과정을,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거고, 그걸 자산 배분으로 찾아서 해 놓으면요. 생각보다, 투자하는 기간이 되게 안정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박고민 투자법이 스테디셀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이 계속 휘청휘청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찾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아까 자산을 한 5개, 6개로 분배를 한 거예요. 배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들어오면 그 포션만큼을 똑같이 사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근데 살 때마다요, 이게 가치 비중이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 때마다 고려하지는 않고요. 사는 거는 매월 1월 1일에 정해놓은 배분 비중과 수대로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1년 동안 사는 거고요. 1년이 지났을 때 리밸런싱 한번 하고요. 그때 가격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담을지 계획을 살짝 수정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이 자산 배분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요.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밀고 있는 거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이게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투자는 자산 배분 투자밖에 없다.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걸 하고 있지만 어디인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투자를 얘기할 때는 그 초보 투자자고 제가 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감당 못하는 리스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경계했던 것은 이걸로 돈 벌어봤으니 저를 보고 그냥 따라하세요라는 그 컨셉을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 거를 최대한 이제 알리지 않고 그걸 미션처럼 생각하면서 하고 있죠. 네. 따로 만나면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배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좀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자산 배분 투자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공격성을 더하기보다는요. 이제 별도의 그 주식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정말 그 10배거를 찾아놔서 그런 초기 투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 이렇게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자산 배분 시대가 크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텐베거 종목을 노리더라도 이게 변동성이 클 거잖아요. 네. 멘탈이 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성공하는 거고. 네. 네. 오늘 박고민이 너무 좋은 말씀, 투자의 정도 플러스 진화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감사드립니다.